이용우의 경제 더하기. 한덕수의 선택, 전략적 인내 대 조기 굴복. 브레튼우즈 체제 성립 과정에서 케인즈 안과 화이트 안의 논쟁에 주목한 이유는 화이트 안이 갖는 구조적 모순, 즉 세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달러 공급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트리핀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관세 전쟁으로 초래된 세계 교역의 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마이런 보고서는 관세 폭탄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역설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시도는 첫째, 관세로 인한 교역 위축과 자유무역으로 형성된 가치사슬,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형성된 분업 구조를 해체하고, 둘째, 미국 무역 적자를 통해 공급된 달러가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국제자금의 환류 구조를 흔들고, 셋째, 이 구조를 유지하는 관건이 미국과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상호관세 책정 방식도 경제학적 기초가 없었고 그것이 가져올 파장과 이에 따른 시나리오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난 4월 이후 트럼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의 의미를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상호관세는 잘 될 것이라고 지속된다고 한 다음 날 90일 유예를 발표하고 4월 11일 휴대폰, 노트북, 반도체 등 여러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를 미국 세관국에서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이것은 향후 시행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되는, 즉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열흘 정도 남짓에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치밀하지 않은 즉흥적 정책이라는 반증이다. 중국의 보복관세를 통한 강력 반발, EU의 독자 움직임과 중국과 EU의 접근으로 미국만 고립되는 형국이다. 전 세계의 탈미국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국채금리의 급등은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를 물러나게 한 트러스 발작을 상기시킨다. 트러스 발작은 감세 정책과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 확산으로 초래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말한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지난 2022년 9월 23일 취임 직후 첫 번째 주요 정책으로 약 450억 파운드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이 감세안은 소득세 최고세율 45% 구간 폐지, 법인세이나 인지세 감면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트러스노믹스로 불리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감세안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금융시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했다.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하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IMF는 이례적으로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 이에 따라 트러스 총리는 감세안 발표 열흘 만인 10월 3일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안을 철회하는 등 감세안 대부분을 포기했다. 이러한 정책 실패로 트러스 총리는 취임 45일 만에 사임했고 2024년 7월 4일 치러진 총선에서 보수당은 전체 650석 중 131석만을 확보하며 410석을 확보한 노동당에 대패했다. 14년간의 집권을 마감하고 정권을 노동당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된 결과 트럼프가 의도하는 미국으로의 제조업 환류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확전우위, 즉 전투원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분쟁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중국이 확전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관세로 인해 교역이 단절되면 누가 더 다급할까? 많은 제품의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는 미국이 더 다급하다.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경제적 접근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할 수 있기 위해 충분히 자해적인 위협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과 가계가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예상하게 만든다는 의미다. 미국인과 외국인 모두 미국 경제에 더 적게 투자할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미국 정부가 어떤 거래를 지키리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협상 타결이나 긴장 완화 합의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생산 능력은 향상되기보다는 감소할 것이며 이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만 증가시킬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는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실효 관세율이 15%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란 가정 아래 관세 보호로 제조업 고용 증가는 10만 명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원가 상승으로 인한 하위 산업 고용 감소가 약 50만 명 수준으로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절친이다, 중국이 곧 전화에 올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하지만 중국이 꿈쩍하지 않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버티기 싸움에서 중국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집권을 가능케 한 빅테크와 제조업 기반이 해체된 지역과 농업지역 연합의 균열이 일어나고 소비자가 인플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빠르게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우선 협상을 지시한 이유는 중국, EU, 인도 등 주요 협상 대상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전이 없자 만만한 상대, 즉 쉽게 양보할 나라로 한국과 일본을 꼽은 것이다. 중국의 요지부동과 보복관세 그리고 히토류 수출 제한,
EU의 반발로 급한 것은 트럼프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한국, 영국, 호주, 일본, 인도를 거론하면서 먼저 협상할수록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일본이 성급하게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자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다.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반증이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가 통화를 먼저 요청한 것은 그만큼 성과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러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내 첫 번째 임기 동안 이 군사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계약을 종료했다.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관세 압박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발언으로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와 안보를 한데 묶어 협상 패키지화하는 트럼프 전략의 단면이다. 한편 군사적으로 중국 봉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군함 제조에 필요한 조선산업협력,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에 한국의 참여 등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협상에 임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클 수 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즉 다양한 제조업 기반을 활용해 다른 나라의 협상 전개를 지켜보며 우리의 협상 대응 전략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협상 방식, 즉 예상할 수 없는 강수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놀라게 한 후 최고 책임자와 일괄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고 양보하는 제스처를 하는 협상 방식에서 한국은 그 상대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 정치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오히려 급작스런 결정을 피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최고 지도자의 공백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불안 요인이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즉각적인 양보나 양측 줄다리기에 휘말리지 않을 완충지대를 만든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대행은 신속한 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통상 전문가의 면모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상협상은 이중정치 또는 이중게임으로 국제협상에서 국내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이해관계 조율과 정치적 정당성이 국제협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성공적인 대외 협상을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조율과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당성이 부족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고 졸속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 권한대행이 통상교섭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성급한 통상협상으로 이를 그르친 2000년에 한국과 중국의 마늘을 둘러싼 통상마찰을 소환시킨다. 당시 한대행은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 수입 급증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여 관세율을 10배 인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에 중국은 불과 일주일 만에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을 감행했다. 900만 달러 규모의 중국산 마늘 수입을 막으려다 5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주력 수출길이 막히는 타격을 입었고 한 달 만에 중국산 마늘 의무 수입을 받아들이는 굴욕적인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해야 했다. 양국은 협상을 거듭한 끝에 2000년 7월 31일에 2003년 이후에는 세이프가드를 연장할 수 없고 중국산 마늘 수입을 완전히 자유화하기로 한 이면 합의가 있었으나 이 사실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근무하고 있던 한대행을 경질한 사실이 있다. 냉정한 손익계산과 협상 전략 없이 국내 정치 논리만으로 상대를 자극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큰 대표적인 통상 실패 사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다른 나라의 협상 경과를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와 적극 접촉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한 협상은 뒤로 미루고 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빠르게 협상하는 나라가 가장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일본의 이런 느긋한 태도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왜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지 의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대비책, 즉 미국의 요구사항별로 우리의 양보 한계선을 설정하고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는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내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졸속 협상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기우이길 바란다. 더 칼럼니스트